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는 최기락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공법 과목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가장 많이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또 어려운 시험 합격을 하게 해줬다고 가장 감사 인사를 많이 받은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오늘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일부 전공자가 아니면 다 공법을 처음으로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완전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공법이 무엇인지부터 한 걸음씩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2019년도에는 전부 합격하셔서 이제 욕을 먹지 않고 감사의 인사만 받을 수 있는 그런 2019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입문 교재고요. 교재 164페이지 오시면 돼요. 네, 164페이지 오시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의 과목이 나올 거예요. 164페이지 오시면 돼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니까 네, 이거예요. 네, 2차 과목이니까 164페이지 펼치시면 돼요. 자, 164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은 첫 시간은 부동산 공법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필기도 필요 없을 것 같고 교재를 가끔 보시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앞으로 2달 동안 이제 함께 하게 될 과목입니다. 부동산 공법이죠. 네, 적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 부동산은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개념인데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법으로 정의된 개념 그대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여기서 부동산은 그 토지입니다. 네, 토지하고 그리고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이니까 대표적으로 건축물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해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부동산 공법이니까 토지죠. 토지에 관한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하고 또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몇 개를 묶어서 편의상 이름을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수백 개 직간접적으로 토지 관련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4개의 법률이 우리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한 10여 개, 뭐 수십 개죠. 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수십 개의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 그렇게 해서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6개의 공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률로 과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아셨죠?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이제 공법이잖아요. 공법은 그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서 법을 분류를 하게 되죠. 법이 그 존재하는 형식에 따라서 이제 성문법이라든지 불문법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그 법이 규율하는 그 생활관계 실체, 법이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하게 돼요.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민법은 이제 사법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사적인 생활 관계를 주로 규율 대상으로 하면은 사법이다라고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분에게 돈을 빌려드렸어. 그럼 저는 이제 채권자가 되고 빌리신 분은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채권자하고 채무자 간의 관계는 순전히 그 사적인 개인 간의 생활 관계가 되죠. 이것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민법, 사법의 영역에 해당되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민법이 사법의 영역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공법이라는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행정 주체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 국가 등 행정주체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이제 공법이다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데 이제 공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이제 공공의 이익,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이제 공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지 뭐 행정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제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공법의 영역으로 분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 과목을 공부한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법 시간은 아니잖아, 그죠? 네, 부동산을 이제 전문가를 위한 학습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기본적인 법 지식으로 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자, 그러면은 자, 이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토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토지 관련 법률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공부하게 될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하게 될 국토의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법률 제목이 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약칭해가지고 국토계획법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공식적인 약칭이에요. 그래서 자, 국토계획법, 자 같이 봅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그렇게 할 거예요. 정식 명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고요. 이 국토계획법은 수백 개의 토지 관련 법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법에 해당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국토계획법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본법에 대한 즉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머지 이제 토지 관련 법률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요. 전체 40문제 가운데서 이제 국토교육법에서 12문제 정도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중점을 두고 학습해야 될 과목이 바로 국토교육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국토교육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올해도 국토교육법은 예년 정도의 난이도를 보여서 국토교육법 12문제 가운데서 8문제 이상을 맞춰주셔야 안정적으로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두고 국토교육법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입문과정도 약 4주 정도, 한 달 정도 국토교육법 위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한 2시간이 좀 어려운데 3교시 정도 하면은 재미있어요. 그래서 3교시로 입문과정 마무리하기는 좀 아쉬울 정도로 다음 주가 기다려질 정도로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토 전반에 대해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한 이제 국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이제 계획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자, 국토를 개발하고 또 국토를 이용할 때 그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이제 여러분은 신도시 개발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때 신도시를 개발할 때 누구나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으로 개발할지 환지 방식으로 해야 될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가 있겠죠. 어떤 순서에 의해서 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절차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죠. 그 법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개발법이에요. 도시개발법, 신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도시개발법은 출제 문항수가 전체 40문제 가운데서 6문제를 도시개발법에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 수도권이라든지 뭐 지방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자, 여러분 여기 임야가 있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기 전이죠. 임야가 있고 또 전답, 가송 등 농지 이렇게 있죠. 있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네,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대규모 이제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될 수도 있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제 자, 이렇게 임야를 전부 밀어내겠죠. 밀어버리고 또 낮은 곳은 이렇게 흙이나 자갈, 바위돌을 덮어서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은 잘라야 되겠죠. 자, 흙을 잘라내면은 이것을 절토라고 해요. 나 다 배워요. 배우고 또 계곡이 낮은 부분은 이 잘라낸 흙이나 바위, 자갈돌을 메워서 이제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게 되죠. 이것을 성토라고 합니다. 성토, 이렇게 절토, 성토. 그리고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을 정지한다 그래요. 정지 작업. 이렇게 해서 대규모 택지나 상업용지가 조성되고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 개발될 수도 있고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고 이런 도시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학습할 법률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해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가 개발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시간이 지나서 40년 정도 지나면은 건물은 아파트는 노후화되죠. 노후화되면은 이제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안전하지 못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그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대로 하시면 되죠. 자,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에 관한 법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합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는 없죠. 그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자격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고 도시개발법과 마찬가지로 전체 40문제 가운데서 6문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작년 2017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무지 어려웠어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 어려웠는데 2018년도 시험은 2017년도보다는 다소 쉬워가지고 지난해보다는 올해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었다고. 그 난이도가 지난해보다 약간은 쉬웠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그래요.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몇 문제죠? 12문제 또 12문제니까 24문제가 되죠. 24문제는 작년하고 난이도가 2017년도와 평균적으로 거의 같거나 약간 한두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우리 국토 가운데서 가장 면적이 넓은 부분은 임야일 거예요. 산지가 뭐 우리 국토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게 농지죠. 그러니까 농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농지법이라고 그래요. 농지법인데 농지를 이제 농업인이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그 한정된 국토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첨단 사회를 발전하더라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 자원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식량 자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농지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보존돼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고 출지문항서는 두 문제가 농지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2019년도 7월 달에 문제풀이 가기 전까지 농지법 이론 강의는 한 두 번 정도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번 강의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교육법의 출제문항서 6분의 1이기 때문에 국토교육법을 6번 볼 때 농지법은 한 번 정도 학습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지고 그 학문 연구를 위해서 모든 과목을 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농지법은 문제 풀이 가기 전까지 한 2번 정도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것도 강의 분량 2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를 학습으로 맞추자는 마음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분량을 줄여서 핵심은 출제 가능한 것만 콕콕 집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과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그리고 농지법의 공통점은 우리 부동산공법에서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4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상이 뭐죠?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토지공법에 해당하는 법률 4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공법 시간에 학습하게 될 거예요. 네. 출제문항수를 첫 시간에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어떤 법률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하셔야 될지 이제 가늠할 수 있죠. 예. 자, 건물공법입니다. 자, 건축물을 대소하는 법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있는데 건축법은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공작물 또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이 이제 건축법이 있는데 그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대상물이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법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물에 관한 법이 되는데 일부 공작물에도 건축법은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데 그럼 이제 건축물하고 공작물이 어떻게 다를까를 잠깐 이야기를 좀 할까요? 네. 건축물하고 공작물 나중에 다 배우게 되겠죠. 네, 다 배우시게 될 텐데, 자, 건축물하고 공작물은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인공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이 인공적으로 제작되고 설치되는 시설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지붕이 존재합니다. 지붕이 존재하면 건축물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건축물의 바닥면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죠. 그럼 이것은 건축물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안전 자리에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작물에 있는 겁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의 강의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공작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붕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공적으로 제작 설치된 시설물 가운데서 지붕이 존재하지 않으면 공작물이 되는 거죠. 우리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이제 이렇게 야구장에 앉아서 관람을 이제 경기를 보다가 홈런이 터지면은 공 포물선 따라서 전부 이제 시각이 이렇게 시선이 이제 포물선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하늘 보여 안 보여? 보이죠. 하늘이 보이니까 잠실 야구장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잠실 야구장은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입니까? 공작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굴뚝, 대문, 담장, 옹벽, 통신용 철탑 이런 것은 전부 공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로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으로서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라든지 건축물의 구조, 설비 기준 등을 정하여 이제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건축법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건축법은 전체 출제 문항수 40문제 가운데서 건축법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죠. 예년에 2017년도 시험과 비교하면 건축법은 2017년도에 쉬웠거든요. 작년에는. 그래가지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관경제법이 작년에 무지 어려웠다고 그랬는데 건축법이 쉬워가지고 구제를 받았어. 근데 올해는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관경제법이 지난해보다 약간 쉬웠던 대신에 2018년도에는 건축법이 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건축법에서 발목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법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은 거죠. 분량은 방대하죠. 방대한데 7문제 가운데서 제가 가르치지 않은 아주 세세한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배우지 않은 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배운 내용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2문제가 있은 거죠. 그러니까 3문제 정도를 수험생이 7문제 중에서 손을 대기가 힘든 문제였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을까. 네, 많이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그냥 가슴 아팠다고. 네, 워낙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점수를 받아주고 건축법은 7문제 중에서 한 3문제, 4문제만 맞춰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이제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냐 하면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중당합니다. 나와가지고 야영장시설까지 아무튼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가지의 건축물의 종류가 있다고. 그 중에서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는 29개 중에서 이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건축법의 하위법이 되겠죠. 하위 법률로서 만들어진 것이 주택법이에요. 네, 주택법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 주택법은 출제문항수가 건축과 똑같습니다. 7문제고요. 예년에 건축과 마찬가지로 주택법도 쉬운 법이었다고. 올해 주택법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주택법도 7문제 가운데서 실제 수험생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한 3문제, 4문제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택법도 난이도가 아주 높았고요. 한 문제는 평소에 수업시간에 잘 다루지 않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느끼기는 또 아주 어렵게 느꼈던 그런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과 주택법은 7문제인데 이제 합하여 14문제죠. 14문제 중에서 수험생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6문제에서 8문제 사이인데 그 정도 맞췄다면은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서 한두 문제만 적게 맞추면은 앞각에 좀 실수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체 공법은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련된 법률 몇 개죠? 4개. 또 건축물을 대상으로 법률 몇 개죠? 2개. 그렇게 해서 제가 공인중개사 공법을 강의한 지가 올해 이제 한 17, 8년 차 정도 되거든요. 나이보다는 강의를 오래 했죠. 오래 했는데 매년 그랬으면 6개가 전부 쉽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고요. 6개의 법률 가운데서 4개 정도는 예년 수준이면 2개의 법률은 번갈아 가면서 어렵게 출제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게 시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네, 받아들이고 모든 과목을 잘할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해서 아무튼 어려운 과목은 최소한에 맞춰야 될 정도만 맞춰주고 나머지 관련 법률에서 또 예년 수준으로 나온 문제에서 여러분이 득점할 만큼 득점하셔서 합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게 될 법률 6개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릴 거예요.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과목이 원래 그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뭐 이런저런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그래서 법이 무엇인지 아주 기본적인 소양은 다른 과목 시간에 아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바로 부동산 공법에서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 국토계획법부터 진도를 준비할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세요. 170페이지 오시면 되죠. 170페이지 오셔서 제2장에 보시면은 맨 위에 보십시오. 170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법률 제목이 보일 거예요. 오늘 제 시간에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습을 시작할 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국토계획법 그렇게 부르기로 했죠.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같이 봐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할 법입니다. 네, 국토의 계획 처음이니까 다 적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토계획법을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내용이 보여요. 네, 자 국토계획법 내용 봅시다. 잠깐 봅시다. 자, 국토는 아시죠? 네, 대한민국 국토,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말합니다. 네, 지도 잘 그렸죠? 네, 국토. 자,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선계획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이니까 국토계획이에요. 우리나라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수립된 개발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선계획 후 이용이라고 하는
국토 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존재한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국토를 개발할 때,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하면은 무계획적 개발은 곧 난개발과 국토 파괴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토를 대상으로 먼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고 개발함으로써 이제 난개발을 막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계획법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법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은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그 행정계획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각종 행정계획, 행정계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정계획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국토계획 체계, 우리나라 국토계획 체계를 여러분에게 최시간에 전체적인 숲을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이제 국토계획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학습해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의를 풀어갈 거예요. 자, 국토계획법이 규정한 국토계획입니다. 자, 제일 먼저 최고의 국토계획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최고의 국토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수립 단위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단위는 광역계획권이에요. 광역계획권 단위로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도 광역계획권도 처음 들어보셨죠? 광역계획권이 무엇일까? 자, 광역계획권은 우리 광역이다라고 하면 넓은 지역이죠. 한자로 하면 넓은 지역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법으로 정의된 대로 개념을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광역이라는 말은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 둘 이상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광역계획에서 광역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광역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나의 국토계획을, 동일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여러분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시입니다. 한 개의 도시가 되죠. 하나의 도시. 그리고 여기 인근에 이제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고 인근에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있죠. 연천군. 그러면 몇 개의 도시가 되죠? 3개. 이렇게 서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와 군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릅니다. 광역계획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하고 연천군, 경기도 연천군,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를 묶으면은 광역계획권이 돼요.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두 개 이상의 도시나 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 되면은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이 있죠. 이 지정된 광역계획권을 장기적으로 한 20년쯤 이후에, 15년쯤 이후에 이 지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제2절 용어의 정의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들어가요.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살짝 한번 보자는 거죠. 광역계획권 보셨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이 광역계획권 안에는 개별적인 한 개의 도시와 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의 도시나 한 개의 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도시와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계획을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개합니다. 도시군 계획이에요. 도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계획. 참 낯설죠. 처음 들으면. 자, 같이 해봅니다. 도시군 계획. 네,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단위로 해서 수립되는 개발 계획이에요. 예를 들면 자,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자, 서울특별시 앞으로 특 찍을 거예요. 서울특별시. 특 하면 뭐죠?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는 한 개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은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서울특별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돼요. 그 서울시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시 도시군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시 관할 구역을 전부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광역시죠. 6대 광역시가 있죠. 6대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특시가 어디죠? 세종특별자치시.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도 그 관할 구역을 한 개의 단위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부가 한 개 행정 단위가 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 제주도 전부가 그 행정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도 전부가 한 개의 도시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시. 이때 시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전부 여기에 해당되죠. 네. 그리고 군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잘 보십시오. 자,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는 도시입니까? 군직이 됩니까? 도시가 되죠. 이렇게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이름을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도시는 그 관할 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죠. 네, 서울은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이 있고, 경기도 하남시는 하남시 도시계획이 있고, 강원도 평창군은 평창군 도시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이름을 도시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계획이라고 하죠? 군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관할구역 단위로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군은 관할구역 단위로 군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도시가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군 단위로 수립하는 군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도시군 계획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이라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고 또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도시 지역과 군 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해가지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하여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죠. 그럼 저희들이 공부하는 법이 국토계획법이잖아요. 약칭해서 그죠?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지역과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돼요.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면은 그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시지역과 군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 6가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서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자, 오늘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6가지를 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방법으로 강의가 준비가 될 거예요. 이제부터 서서히 재미있어져요.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무엇이냐면은 자, 다음 6가지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입안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 6개가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 보세요. 교재 171페이지 보시면 네, 04번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중간에 보이죠? 네. 밑에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이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6개.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자, 어디에 하는지 가르쳐 드렸으니까 이제 고개를 드시고 앞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실까요? 자, 도시공관리계획이 뭐냐면은 이 도시공관리계획으로 다음 6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6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이 될 겁니다. 제일 먼저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정책으로 위반되고 결정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1번 도시공관리계획이란 이렇게 돼 있죠. 자, 용도, 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행정계획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죠.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은 오늘은 전체 공부하게 될, 앞으로 한 달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을 전체적인 수만 보여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걸 공부하게 돼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야 될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용도지역의 의의를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이 용도지역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용도지구하고 어떻게 다를까? 용도지역의 특징을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땅, 토지 외 국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은 용도별로 종류가 21개가 있는데 땅의 종류, 용도별 종류 21개를 다음 주에 다 배우시게 돼요. 좋으시겠다. 우리나라 국토 위에, 토지 위에 용도지역의 종류가 21개인데 그 땅의 종류 21가지를 다 배워요. 그리고 그 용도지역별로 전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되는데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고 어떤 용도지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되는지를 다음 주에 배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용도지역에 내 고객이 땅 사면은 어떤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는지 법에 의해서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게 규제받는지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용도지역별 21개의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표를 배우게 되는데 자,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거지역에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샀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땅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의 고객이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의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여기다가 그 주거지역이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거 용도의 건축은 할 수 있지만 공장은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거지역에 공장 지을 수 없겠죠. 네, 이것은 여기에 해당돼요. 행위 제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공장을 건축하거나 업무 용도의 빌딩을 건축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을 한다. 이게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죠.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주거지역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으면은 만약에 여러분의 거기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사서 그 10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전부 건축해버려서 전부 건축했다고. 전부 건축하면 대지에 공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지에 공지가 없으면은 이제 건축된 건축은 채광, 햇빛을 받을 수도 없고 통풍, 바람이 통할 수도 없죠. 그래서 법으로 규제합니다.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으면은 대지 면적의 50%만 건축하십시오라고 법으로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대지의 그 절반 50제곱미터만 건축이 되겠죠. 법으로 규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50제곱미터만 건축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나머지 50제곱미터, 대지의 50제곱미터는 대지 안에 건축이 되지 않고 공지가 확보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대지의 공지가 확보돼야 이 5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한 이 건축물은 이 공지를 통해서 채광, 햇빛을 받고 바람, 통풍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 샀을 때 100평의 대지에, 즉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 대지에 100평이 아니고 100제곱미터 대지에 50%만 건축해라, 60%만 건축해라.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뭐죠? 건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폐가 뭐죠? 한자로는 덮을 폐자거든요. 대지를 건축물이 덮을 수 있는 건축 면적, 건축물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죠. 몇 퍼센트의 대지 건축물이 대지 면적의 몇 퍼센트를 덮고 있을까? 그것이 건폐율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규제하는 것이 건폐율이 되는 거죠. 내 고객이 어떤 용도의 대지를 취득했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을까? 건축 가능한 면적을 규제합니다. 뭐죠?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럼 그 동네가 전부 단독주택 위주로 건축이 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단독주택이니까 전부 동네는 1층 내지 2층인 단독주택만 있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30층 아파트 지어버리고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어버리면은 그 동네의 조망권과 일족을 전부 망치게 되잖아요. 이런 나홀로 고층 건축을 허용합니까? 제한해야 됩니까? 이런 높이는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해야 되죠? 국가나 자치단체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이렇게 건축하는 건축 높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 되는 거죠. 몇 층 높이로 쌓을 적재상, 몇 층 높이로 건물을 쌓아서 높게 건축할 수 있는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는 것은 수험생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단어, 용어를 외우지만 그 소속이 쓰임새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용적, 우리 단순히 외웠던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 소속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드린 거 첫날. 그러니까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에 땅을 샀을 때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 것은 건폐율이고 몇 층 높이로 건축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 것은 용적률이 되는 것이잖아요.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용적 이런 것은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다음 주부터 하나씩 풀어가게 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아무튼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이런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기 서울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용도지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상식으로 합시다. 상식으로. 자,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토지의 용도는 도시지역입니까? 농림지역입니까? 상식으로 합시다. 뭐죠? 도시지역이죠. 서울의 토지의 용도는 도시적으로 상식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할 타고날 소질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서울은 용도지역이 아무튼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인데 똑같은 서울의 땅이죠. 똑같은 서울의 땅인데 지역별로 서울도 지역별로 토지의 기능과 그 특성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별 종류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됩니다. 서울의 땅의 종류는 네 가지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또 상식으로 합시다. 또 상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서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것은 보전 용도입니까? 개발 용도입니까? 상식으로 그냥 보전할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입니까? 개발 목적의 용도지역이 지정된 땅이라고 봐야 됩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용도죠. 개발 용도. 여기는 주거지역이니까 단독주택 지을 수 있잖아. 그죠? 네,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또 공동주택, 아파트 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짓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업무용도의 빌딩 지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상가 건축할 수 있잖아요. 공업지역은 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이 전부 개발 용도로 볼 수 있는 거다는 얘기죠. 근데 상식으로 녹지지역은 아직 안 배웠지만 녹지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입니까? 녹지 보존이 목적입니까? 녹지 보존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녹지지역은 똑같은 서울에 있는 땅이지만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땅값이 상업지역, 상업소 용도지 지정된 곳은 개발 용도, 업무용도의 빌딩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평당 경제적 이익이 크게 창출될 수 있거든. 그 땅값은 비싸잖아. 제곱미터당 2천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천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땅값이 20배가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서울의 땅이지만 그 땅에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정된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지는 것이고 그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달라지면은 그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등급도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네, 이렇게 도시지역과 군지역의 토지 위에다가 용도지역이라는 것과 용도지구라는 것을 새로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변경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도 되고 지정된 것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한 녹지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은 변경 가능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봐요. 서울시 녹지 지역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다고. 근데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합니다.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자고. 땅값이 그대로입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그럼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제곱미터당 1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녹지 지역의 평당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할 때 땅 좀 사두면은 그 용도 지역이 주거지로 변경되면은 네, 포크레인으로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땅값은 토지의 경제력까지 10배가 상승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의 경제력보다는 10배가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경제력 가치라는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그런 행정계획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그 입안된 것이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토지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토지의 경제력 가치가 달라지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수만 명은 경제력 부가 증가되는 거죠.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냥 한 뭐 5년 뭐 이렇게 길어도 10년 열풍 지나면은 네, 끝나겠지 했는데 제가 9회 때 8회 때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그러니까 뭐 2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이렇게 평생 이 강의를 할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10만 명 이하로 응시를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을 때는 35만 명까지도 14회, 15회 때는 35만 명씩 매년 15만 명 정도 꾸준히 국민고시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공부 이제 하러 오셨다는 것은 주변의 정보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복덕방의 개념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래서 부동산 제도를 이해하고 네, 공부하고 이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력 부를 늘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부자의 7, 80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고시가 된 것이 아닌가. 꾸준히 매년 10만 명, 15만 명이 준비하시는 거 아닐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거죠. 네, 잘 나오신 것 같고요. 1년 동안 잘 같이 준비해서 전부가 네,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요. 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셔서 네, 여러분이 원하는 네, 경제력 부도 늘리고 이렇게 능력함을 얻고 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다가 또 50분이 돼서 첫날 길면은 또 지루하고 힘들어요. 오랜만에 이제 공부하려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좀 아쉽지만 조금 끊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진행할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네.